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사랑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대전 인문학 강좌 북부여와 부여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은 부여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 부여도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부여가 있고 그 중에서 그렇다면 정통을 누가 이겼냐라고 했을 때는 북부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를 가장 앞세웠고요. 그 외에도 있는 부여사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다루고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맥이라고 하죠. 국통맥이라고 하는데요. 각 개인별로는 이제 혈통이 있듯이 나라에도 그 맥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맥을 한번 같이 복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전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을까요? 임시정부. 네, 임시정부. 근데 이제 공식적인 그런 국가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이제 임시정부는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세종대왕도 계셨고 이성계가 또 이제 건국한 나라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고조선을 이었다고 하는 조선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에는 어떤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고려. 예, 맞습니다. 뭐 고구려를 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고려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바로 발해와 신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발해의 원래 그 국호는 대진이었습니다. 큰 동방의 나라, 진방, 그 진방 땅에 있었던 큰 이제 그런 나라였다라고 해서 대진국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대진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가 그 전에 무엇을 통일을 했는지 아시나요? 네, 통일신라가 무엇을 통일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삼국시대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가야도 굉장히 역사가 길고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사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국시대 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이 사국시대 전의 나라에 대해서 그 실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부여를 이제 비롯해서 옥저, 동해, 낙랑, 그리고 한강 이남 지역으로는 남사만이라고 해서 수십 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로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십 개의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택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로 가르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수많은 나라를 우리나라 역사로 생각을 할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많은 나라들을 한데 아우르는 그런 대제국이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뭘까요? 이 여러 가지 나라들, 이 열국시대를 모두 한데 아우르는 그 대제국은 뭐냐면 바로 조선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단군조선 그리고 고조선이라고도 알고 있는 이 조선이 대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또 대한사랑에서 알려드리는 새로운 그런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고사는 뭐냐면 조선 전에도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배달의 민족, 배달의 후예 이런 얘기를 종종 쓰곤 했었는데요. 그러한 의미들이 이제 퇴색이 돼서 요즘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배달하는 어플로만 이제 배달의 민족을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배달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했었고 조선 전에도 이제 엄연한 그런 국가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전에도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역사와 유물로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황국 배달 조선, 이 상고사, 보통은 고대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상고사만 하더라도 6960년입니다. 결코 이제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결코 짧지 않은 정말 웅대한 역사인데 이 역사가 모두 이제 사라져버리고 단군 신화로 압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학교에서는 주로 배우는 역사가 뭐냐면 사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2000년에 달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계속 이제 학교에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왜 자꾸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해요? 다른 나라한테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당해요?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부터는 계속 이제 뭐 나라 분열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고려 때는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휘청하다가 사대주의에 찌들게 되고 조선 때는 우리 나라의 혼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한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잃고 혼을 잃어서 나라가 망해가는 이 2000년 역사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배워왔던 건데요. 실제로는 6960년에 달하는 이 상고사가 존재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고사, 거의 7000년에 달하는 상고사와 그리고 삼국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이 2000년의 역사를 이어주는 고리가 바로 열국시대인데요. 열국시대 중에서도 그 정통은 바로 부여에 있습니다. 예. 부여에 있는데 이 부여마저도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통은 북부여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냥 부여로 퉁쳐서 배우는 거예요. 속된 말로. 네. 그래서 이제 6960년의 역사는 단군 신화라고 퉁쳐서 배우고 북부여의 역사는 그냥 부여, 그리고 동부여도 없죠. 그리고 뭐 남부여, 서부여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부여와 부여사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단군조선을 한번 이제 다시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군조선의 맥이 북부여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이 단군조선은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삼신이 있다. 이 삼신의 정신을 우리가 땅에서도 적용을 하자.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는 경영 원리로서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왕관경이라는 제도인데요.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진한, 번한, 마한으로 나눠서 다스렸고요. 지금의 이제 한반도죠. 지금의 한반도는 마한 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주 쪽이 진안, 그리고 지금의 이제 중국 동북쪽 지역은 번안으로 이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왕 제도로 나라를 나눠서 다스렸는데 이 중에서도 중심이 됐던 곳은 진안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됐던 진안에 대당군이 계셨고요. 그리고 번안 마하는 부당군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심에 있었던 대당군은 47분이 계셨고 부당군은 75분, 그리고 마한의 부당군은 36분이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왕검이나 위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통치를 하셨던 그런 이제 단군조선이 대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은 관직명이라고 할 수 있죠. 통치자의 관직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삼왕 제도로 나눠서 다스리면서 국가가 굉장히 이제 번영을 했는데 단군조선은 수도를 2번 옮기게 됩니다. 송왕 아사달에서 백악산 아사달, 장당경 아사달 이렇게 2번 옮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왕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왕조, 2왕조, 3왕조를 거쳐서 단군조선이 통치가 되는데요. 이 삼왕조 시대를 간략하게 스토리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왕조 시대는 총 2096년 동안 지속이 되고요. 47분의 대당군이 통치를 하시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왕조 시대를 47분을 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어렵고요. 삼왕조 시대의 중요한 핵심만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번 영화를 보시듯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초대 당군왕검이 계셨는데 당군왕검의 아들은 총 4분이 계셨어요. 부루, 부우, 부소, 부여, 태자가 있었습니다. 부여 왕자죠. 이렇게 이제 4분의 왕자가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루 태자께서 당군왕검의 뒤를 이어서 이제 2대 당군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루 태자는 당군왕검이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중국의 군현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중국의 군현홍수가 터졌을 때 그 홍수를 다스리는 법인 오행치수법을 중국에 전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제 공덕으로 우임금이 임금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당군왕검의 손길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이면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루 태자가 2대 당군이 되시고
나머지 부, 부소, 부여는 서쪽 땅을 다스려라 하면서 이제 서쪽 땅으로 가게 되세요. 이 세 분은 각자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구려, 진번, 부여 이런 나라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군조선의 제후국으로서 서쪽 변방을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부여, 마지막 이제 이 네 번째 왕자가 바로 부여였고, 이 왕자는 서쪽 땅으로 가서 부여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고요. 결국에는 그런 병권, 그리고 이제 군사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의 그런 경계를 이제 수호하는 역할도 했었겠죠. 그런 이제 병권이나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했고, 그런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부여들, 그런 모든 부여들이 단군왕검의 넷째 아들인 부여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자 부여라는 나라 이름을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이신 부소는 불을 이제 사용하는, 불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이제 문화를 널리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을 일으키는 두 가지 이제 그 돌을 이렇게 부딪힐 때 부싯돌이라고 하죠. 근데 부소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군왕검의 셋째 아들인 부소에서 그 어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여, 이 넷째 아들의 정신이 이어져서 다양한 부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여는 실존인물임을 우리가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잡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구려는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항상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이제 신성스러운 분을 이제 모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 근데 하나는 부여신이라 하고 하나는 고등신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숭배하는 신성스러운 분들을 이제 모시기 때문에 위패를 모시거나 아니면 이제 동상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분이 누구냐면 부여와 그리고 고등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단군왕검의 넷째 아들인 부여가 실존인물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은 누구냐면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22대 색불로 단군의 조부가 되십니다. 근데 이분은 힘으로 이렇게 우현왕, 단군이 있으면은 좌우에 좌현왕, 우현왕이 있었는데, 고등이라는 분이 힘으로 우현왕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색불로가 그것을 잇게 됩니다. 계승을 하게 되는데, 고구려에서 고등을 모셨다는 것은 아마 이제 고씨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보면은 해모수가 해씨인데, 해씨가 나중에 고씨로 또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왕조 시대는 1048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대 단군왕검으로부터 1048년이 지나고요. 그때 이제 단군이 21대 소태단군입니다. 21대 소태단군이 계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색불로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황국 배달 조선에 이르는 그런 상고사 중에서 이런 힘으로써 그 역모를 깨하는,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역모죠. 이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오로지 문화의 힘으로, 오로지 신교 문화의 그런 이제 정치로서 정신의 문화의 힘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색불로 때 처음으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이제 색불로가 22대 단군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왜 소태같이 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왕자를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이제 빼앗겼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22대 색불로 단군이 즉위를 하게 되고, 수도는 백악산 아사다이죠. 지금의 장춘으로 이제 수도를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색불로 단군 때 처음으로 팔조군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교과서에서는 3조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8조군법인데 3조까지만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환단고기의 단군 세기를 보시면은 8가지 8조군법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단군조선 때 8조군법이라는 이런 이제 정형화된 법이 나왔다. 그래서 아주 이제 훌륭한 국가였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이 8조군법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이것은 거의 형벌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어떻게 하면은 감옥에 처한다. 어떻게 하면은 노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셋불로 당군 자체가 힘으로 군사력으로 왕자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질서를 오히려 이제 새로 잡아야 됐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형벌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이제 국가가 안정됐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혼란스러웠지만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을 했어야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환단고기를 보시면은 초대 당군 왕검에 8대 강령이 있는데요. 8대 강령과는 굉장히 이제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대 강령은 하늘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이제 강령들이 나와 있는데, 8조군법은 거의 이제 어떤 죄를 하면은, 이제 죄를 지으면은 벌한다. 이런 식의 이제 군법,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조 거의 말미죠. 860년 동안 이왕조가 지속이 됐고요. 그때가 이제 43대 물리당군 때입니다. 물리당군 때는 이미 색불로 당군 때부터 사만의 그런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힘으로 모든 것을 이제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규문화로서 법 없이 살던 그런 황금 시대가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법이 필요했고 사람들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43대까지 가서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냥꾼이 당군을 나도 당군할 수 있다. 내가 당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모를 일으킵니다. 하다못해서는 이제 사냥꾼이 당군의 자리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사냥꾼 우하충이 이제 물리당군을 이제 내쫓으려고 하니까 물리당군이 이제 피신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물 장군이 그 전에 이제 물리당군으로부터 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하충을 제압을 하고는 44대 구물당군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이 구물당군이 계셨을 때에 바로 이제 사만의 경계, 사만의 그런 제도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44대 구물당군 때는 사만이라는 이제 명칭을 쓰지 않고 3조선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칭을 바꾼 것 뿐만이 아니라 뭐냐면은 번하는 번조선이 되고 마하는 막조선이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명칭을 변화시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나라가 됐음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권도 완전히 이제 나눠 가졌어요. 원래는 진안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진안에만 병권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명령을 받들었는데 이제는 번조선 따로, 막조선 따로, 그리고 이 위에 있었던 진안은 대부여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4대 구물당군 때부터 다시 이 우리 초대 당군 왕검의 그런 이제 네 번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인 부여의 정신을 되살리자. 이렇게 해서 대부여라는 이름으로 진안이 이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도도 이제 장당경 아사달, 지금의 개원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수도를 천도를 하게 되고요. 46대 보울당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번조선에서 한계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46대 보울당군을 이제 밀어냈는데 이때 이제 영웅 같은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죠. 고열가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해서는 한계를 제압하고 자신이 당군의 이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울당군을 당군의 자리로 이제 복위를 시키시죠. 복위를 시키시는데 보울당군이 이제 돌아가시고는 고열가가 추대를 받아서 고열가 당군으로 이제 즉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곧 당군조선의 마지막 당군이 되시고요. 47대 고열가 당군이 되십니다. 그래서 삼왕조는 188년 동안 이어진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 당군조선이 2096년 동안 이어졌고요. 고열가 당군께서는 어떻게 이제 당군에서 내려오시게 됐냐면 스스로 물러나셨어요. 고열가 당군은 아까도 보셨듯이 반란군을 제압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기계도 있었고 그런 이제 군사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때까지는 거의 뭐 당군조선의 그런 명운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이제 접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는 고열가 당군께서는
산 속에 들어가서 신선이 됐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에 가보시면 석가모니를 모신 대웅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성관 열애를 모신 칠성각이 있듯이 또 하나가 뭐냐면 산신각이 있습니다. 이 산신각에 모신 분이 바로 고열가 당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신각에 가보시면은 호랑이 한 마리를 데리고 항상 이제 어떤 분이 딱 그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마지막 당군이신 47대 고열가 당군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사망조 시대, 당군 조선의 사망조 시대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기원이라는 것은 초대 당군왕검의 네 번째 아들, 그럼 부여, 이 네 번째 아들인 부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부여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냐? 부여가 어떻게 이제 그 변천에 왔냐라는 것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부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군조선 말미에 대부여가 되고요. 대부여보다 북쪽에 있는 그 부여, 대부여보다 위쪽에 이제 생긴 부여라고 해서 북부여, 그리고 동부여도 있었고요. 서부여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부여도 있고요. 이 동부여가 이제 갈라지면서 갈사부여도 생기고 연나부 부여도 생기고 동부여 후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여 종류만 해도 한 7가지가 넘습니다. 환단고기에는 뭐 중부여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부여의 그 관할 지역이어서 지금 중부여는 뺐는데 그렇게만 보더라도 7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교과서에서는 부여 두 글자로 그냥 가르치고 그 부여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일체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북부여라는 고리가 끊어지면서 황국, 배달, 조선의 그 상고사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로 이어지는 삼국시대의 그 맥은 뭔가 어설프고 뭔가 이제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고리인데요. 미싱 링크라고도 합니다. 잃어버린 고리다. 상고사와 삼국시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북부여의 그 역사를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사서가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이 환단고기에는 북부여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 안에 북부여의 역사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고요. 북부여기는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있는 것이 뭐냐면 가서번 부여기인데요. 가서번 부여기가 뭐냐면 원래 동부여를 가서번 부여라고도 합니다. 동부여의 수도가 가서번이었기 때문에 가서번 부여기라고도 하는데 이 이제 환단고기에 있는 이 북부여기를 보시면은 그 많은 그 부여들의 실체에 대해서 확연하게 우리가 이제 깨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북부여기는 누가 지으셨냐면 고려 말기 범장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요. 범장은 내가 이 충신으로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던 두문동 72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성계에게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충절을 지키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역사의 그런 중요한 맥인 그런 이제 고리인 북부여에 대해서 그리고 부여에 대해서 그런 이제 중요한 사설을 남기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부여를 꼭 보셔야 되고 이 당군조선은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대륙사만으로서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이 진안 쪽에 이제 바로 북부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부여라는 것은 해모수가 건국을 했습니다. 때는 BC 239년 임출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음력 4월 8일에 이제 북부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음력 4월 8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4월 초파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5월 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등 행사, 그러니까 석가모니 탄신일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탄신일을 4월 초파일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956년도에는 네팔에서 석가 탄신일, 그러니까 석가 공통 불탄일을 언제로 정했냐면 양력 5월 15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5월달에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4월 초파일날 석가탄신일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것은 뭐냐면 무속신앙에 이 해모수 탄신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에서 4월 초파일날 해모수 맞이
한양 천신굿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탄신일이 왜 4월 8일이냐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면요, 4월 초파일이 석가탄신일이다 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모수 그 제위연도, 북부여 건국연도를 이제 계속해서 기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익숙하니까 석가탄신일로 변모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하면은 이 두 분의 그런 손에 의해서 거의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는 이 두 분의 손에 의해서 거의 이제 적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바로 김부식이죠. 고려시대 때, 뭐 거의 이제 왕명을 받고 이제 정사로서 삼국사기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국사기는 결국에는 이제 삼국의 역사만 다루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일현이라는 스님이 삼국유사를 내면서 정사는 아니고 야사로 취급은 받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그런 기록들, 그래서 삼국 외에도 이제 단군조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상고사, 그리고 북부여, 동부여, 이런 이제 많은 역사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삼국유사는 뭔가 체계가 정연하지 않고 맥이 일관되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그런 이제 역사들을 다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삼국사기에 기록된 부여사는 어디에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부여사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분기, 시조 동명성왕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고주몽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부여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냐면 부여왕 해부루가 있었다. 근데 이제 금화신화 아시죠? 금화. 해부루가 이제 아들이 없어서 막 산천에 막 죄를 지내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말이 알아서 막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큰 바위 앞에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길래 신기해서 그 큰 바위를 이제 딱 치워보니까 그 속에 금빛 개구리 모양의 그런 소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늘에서 내려준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해서 금화, 금빛 개구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화를 다 자기 태자로 삼았다라는 이제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근데 부여왕 해부루 이전에 옛 도읍은 알 수 없지만 해모수라는 자가 그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부여라고 명칭은 하지 않지만 그 해모수가 건국한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서 해부루가 왕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국사기에 또 어디를 보냐면은 백제분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백제를 건국한 시조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온조왕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뭐 부여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지만 결국 백제도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부여의 성을 쓴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뭐냐면 고구려나 백제나 이런 삼국이 결국에는 부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부여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해모수, 해부루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에 기록된 부여사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놀랍게도 삼국유사에도 북부여조가 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에 있는 북부여기처럼 삼국유사에도 북부여조, 북부여만을 다루는 그런 이제 파트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여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삼국유사에도 북부여, 동부여 이렇게 따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북부여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부여도 살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여라는 두 글자로 다 이제 역사를 지워버린 건데요. 아까 전에도 이제 삼국사기에도 사실은 동부여라는 이제 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고구려조입니다. 고구려조에서 이제 삼국유사에서도 부여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고구려조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고구려조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해모수가 어떤 여자를 이제 범해서 낳은 아들이 주몽이라고 전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삼국유사 북부여조에는 같은 책이죠. 이게 어차피 같은 책인데 북부여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을 했는데 아들은 부루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순이 생기는 건데요. 북부여조에서는 해모수의 아들을 해부루라고 얘기를 했고 고구려조에서는 해모수의 아들은 고주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이 뭐라고 주석을 붙이냐면 해부루와 고주몽은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 이런 이제 주석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모순되는 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고주몽은 해부루의 그 손자죠. 해부루 밑에 금화, 그리고 금화 밑에 대소. 그 대소랑 결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부루와 주몽이 배다른 형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한번 풀어드릴 텐데요. 자, 해모수와 해부루,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는 해모수는 북부의 건국자고 해부루의 아버지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해부루는 동부여를 건국을 했고 해모수의 아들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둘의 관계는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뭐냐면 증조부와 증손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따가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해모수와 고주몽, 해모수는 역시나 북부여를 건국했고 고주몽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주몽은 고구려의 건국자인데 해모수의 아들이다. 역시나 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데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고조부와 고손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손자, 증손자, 그리고 고손자 이런 이제 관계들인데 이것이 왜 다 사라져 버렸냐? 왜 아버지와 아들로 이뤘냐? 그건 뭐냐면 중간에 북부여가 사라지면서 이 고손자와 증손자가 전부 다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부여의 그 존재가 사라지면서 많은 것들이 소실되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이제 모순을 해결하고자 이련 스님은 해부루랑 고주몽이 배다른 형제가 아닐까라고 이제 무리수를 뒀지만 사실은 그게 역사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역사가 계속 꼬이게 되는데요. 해부루의 그런 손자와 이제 결었던 인물이 고주몽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해부루와 그 고주몽은 그 당대의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모수와 고주몽의 관계는 그 환단고기뿐만이 아니라 광개토 대항비문, 광개토 대항비문만 보시더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 대항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자 북부여다.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이전에 북부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광개토 태양은 17세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한 태조로부터 광개토 대왕은 17세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문에 보시면 17세손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고주몽으로부터 광개토 태왕이 17세손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5, 6, 7, 8, 9, 10, 11, 12, 13 뭔가 이상하죠? 아까 광개토 태양 비문에서는 분명히 17세손이라고 했는데 고주몽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면은 13세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4대는 어디를 갔냐면은 바로 북부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로부터 치면은 광개토 태양이 17세손이 됩니다. 그렇겠죠? 보시면은 고주몽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인 해모수로부터 치면 광개토 태양이 17세손이 되기 때문에 광개토 태양도 자신의 태조를 주몽이 아니라 해모수를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역사 역시 북부여로부터 시작했다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당나라 때 가엄충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황제한테 어떤 얘기를 올렸냐면 고구려에 대해서 이제 비밀스러운 기록이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고구려는 900년이 못 돼서 마땅히 80세의 대장이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라고 이제 황제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고구려가 지금 900년이 되었고 당나라 이적장수의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구려가 망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황제한테 올리죠.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고구려는
이것을 더해보시면 7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고주몽으로부터 시작하면은 700년의 역사인데 그 나머지 200년은 뭐냐면 바로 북부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모수로부터 시작한 약 200년이죠. 한 180년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200년의 그 북부의 역사를 다 감안을 해서 당나라 장수도 황제께 충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미 900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대신 국상이었는데 아람불에게 나타낸 존재는 누군가? 이것을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그 구절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 북부여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여왕은 상제의 명령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동부여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북부여의 왕인 헤부르에게 대신 아람불이 꿈에 천재가 내려서 말했다. 장차 내 자손을 시켜서 이곳에 나라를 세울 터이니 너는 다른 곳으로 피해가도록 해라. 동해가에 가서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지니 왕도를 세울 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북부여조에서는 상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동부여조에서는 이제 천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이제 아람불에게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헤부르가 결국에는 동부여로 옮깁니다. 가서번 쪽으로 옮겨가서 동부여를 건국을 하게 되는데요.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람불이 말하기를 일전에 천신이 나에게 강림하여 이르기를. 자, 이 뒷구절은 완전히 똑같죠. 삼국유사와 완전히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뭐 각자 이제 명칭은 다르지만 상제라고도 하고 천재라고도 하고 천신이라고도 하지만 뭔가 어떤 제3의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3의 존재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 북부여의 흐름을 한번 이제 잡아볼 텐데요. 고조선 말이었죠. 고조선 말에 이제 고열가 장군께서 거의 뭐 이제 고구려를 이제 정리를 하실 때였고, 자, 고열가 장군께서 신선이 되기 전, 그러니까 이제 당군에서 내려오시기 1년 전에 이미 해모수께서 북부여를 건국을 하십니다. 대부여 위쪽에 있는 웅신산이라고도 하죠. 그 백악산 아사달 쪽에 그 웅신산에서 이미 1년 전에 북부여를 이제 건국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고열가 당군이 이제 신선이 되러 이제 떠나시고는 이 대부여는 이제 혼란이 오니까 공화정 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으로 거의 이제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제 처리하고 있었는데 북부여를 세우신 이제 해모수께서 이제 너희들은 그만해라. 공화정 그만하고 내가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시고는 접수를 하시는데 워낙 이제 영웅적인 기질이 있고 그런 이제 틀이 갖춰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수긍을 하고는 결국에는 이 대부여의 맥을 북부여가 잇게 됩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의 정통 맥을 북부여가 잇게 되고요. 해모수 당군이 계실 때 번조선에는 기준 부당군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위만이 이제 망명을 신청하자 이것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는 있었는데 해모수께서는 위만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하셨어요. 근데 해모수 당국께서 그때 이제 병세가 깊어가지고 크게 이제 막 만류를 크게 하지 못하셨어요. 결국에는 위만을 받아들이게 되고 위만은 이제 결국에는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받아준 은혜를 모르고 기준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만이 받아들여졌을 때 해모수 당군은 이제 붕어를 하셨고요. 돌아가셨고 이대 모수리 당군 때 위만에게 그런 이제 위만에게 쫓겨난 기준이 이쪽 남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안 번안에 살고 있던 그런 유민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남사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만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내려서 한강 이남의 남사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대 고해사 당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쪽에 있었던 최숭이라는 인물이 지금의 평양 쪽으로 와서 낙랑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낙랑국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위해서 나라를 저버렸던 그 비운의 공주, 낙랑공주인데요. 그래서 자명고를 찢어라 라고 해가지고 자명고를 실제 찢고는 낙랑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같은 여자지만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남남국이 멸망하게 되고 뭐 옥저, 동해 이런 이제 다양한 나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4대 고우르 당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한무제가 수륙 병진으로 그러니까 이제 육군을 보내고 수군을 보내서 위만의 손자인 우거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시키고는 이제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죠. 아 이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어디를 넘보냐면 더 동쪽으로 들어가서 이 북부여를 내가 손에 넣어야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무제가 이제 한사군을 설치를 하려고 북부여 쪽으로 더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밀고 들어왔는데 이때 고우르 당군께서는 조금 약한 편이셨어요. 이제 강건한 스타일이 아니시라 좀 약하신 편이어서 고우르 당군께서는 한무제를 이제 막아내지 못했는데 이때 어떤 인물이 등장하게 됐냐면 고두마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가려진 인물,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인물인데요. 고두마칸은 그냥 나라를 구해야겠다. 구국의 뜻을 딱 품으시고는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의병을 일으켜서 가는 곳마다 한 나라 도적들, 한 나라 그 군대를 다 격파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무제와 그 군대들이 이제 이 고두마칸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고요. 한무제는 이제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제대로 설치도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무제의 그런 패배 사건은 중국 사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흉노조까지 이제 정벌을 했었고 북부여만 이제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었고요. 근데 이제 고두마칸이 워낙에 영웅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고두마칸이 당군의 자리를 빼앗다시피 해서 고두막 당군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 전에 있었던 이 고우르 당군은 고두마칸이 내가 이제 뭐 당군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하늘의 그 아들이니 나에게 당군의 자리를 내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고우르 당군은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날로 새약해져서 돌아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약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는 헤부르가 딱 이제 그 아우거든요. 그 고우르 당군의 아우인 헤부르가 딱 왕의 즉위를 했는데 헤부르 역시도 날로 이렇게 근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고두마칸이 계속해서 이제 위협을 하거든요. 고우르 당군 때는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그 이제 뜻을 알렸습니다. 내가 천재 아들이니까 당장 이제 당군에서 내려오고 내가 이제 즉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우르 당군의 아우인 헤부르에게는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막 위협을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견뎌내지 못하고 헤부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동부여, 그러니까 이제 동쪽 땅인 이 가서번 쪽으로 가서 동부여를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두막 당군이 이제 원래 졸본부여를 잠시 건국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북부여를 이제 흡수를 하면서 이것은 고두막 당군이 통치한 이래로부터는 북부여를 졸본부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나라를 이제 지칭을 하는 건데,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기억나시죠? 대신 아람불에게 나타난 존재가 누군가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불에게 누가 이제 명령을 했다는 거죠. 장차 내 자손이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너는 동쪽의 가서번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워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밝혀지는 게 뭐냐면 이 산제, 천제, 천신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고두막칸이라는 겁니다. 고두막 당군이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이 헤부르를 압박을 하고 결국에는 헤부르가 동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대 고두막 당군은 이제 딸이 있었는데 바로 파소공주입니다. 파소공주가 이제 딸로 계셨는데 파소공주께서는 남편을 알 수가 없죠. 네, 남편을 알 수 없이 이제 홀로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홀로 임신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대노를 하셔가지고 고두막칸 당군이 또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소공주를 그냥 먼 데로 떠나버려라 하면서 이제 물리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파소공주는 결국에는 먼 곳으로 먼 남쪽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경주 땅에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6대 고무서당군이 즉위를 하시고 이분의 딸이 바로 소선호입니다. 소선호 공주죠. 근데 이때 바로 동부여에서 고주몽이 탄생을 하게 되고 고주몽이 태어나서 이제 장성을 하고는 결국 북부여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북부여 땅으로 이동을 했냐면 동부여에서는 헤브로의 아들 금화 그리고 금화의 아들 그 대소가 있었는데 금화는 이제 그 7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7왕자 중에서 이제 대소가 고주몽이 이제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시기 질투를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고주몽이 이제 동부에서 그것을 피해서 북부여 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제 옮겨왔는데 이 고무서당군이 보니까 고주몽이 비범한 인물인 거예요.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딸인 소선호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소선호 공주와 고주몽의 사이에서 나온 그 두 아들이 비류원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고주몽이 동부여에 있을 때 부인이 있었어요. 예씨 부인이라고. 그래서 예씨 부인만 있었어도 이제 큰일인데 예씨 부인과 사이에 이제 유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장성에서는 아버지를 이제 찾으러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북부여에서는 소선호와 이미 이제 결혼을 해서 당군의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여의 7대 당군으로서 고주몽이 즉위를 했었고요. 근데 그때 바로 파소공주는 이제 또 박혁거세를 낳아서 박혁거세는 신라의 시조가 되시고요. 이후에 고주몽은 또 이후에 이제 그 좀 시간이 지나서 북부여라는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고주몽이 뭔가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북부여를 이어서 국호를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부여의 7대 당군이면서 고주몽은 동시에 고구려의 1대 태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유리, 그 예씨 부인과 사이에 낳은 유리가 아버지를 이제 증명하기 위한 증표를 가지고 북부여 땅,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를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굉장히 이제 긴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선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원래 아버지가 당군이었고 원래 북부여의 기득권 세력이었는데 갑자기 고주몽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고주몽을 잃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선호가 진짜 욕심이 많고 그랬다면은 유리를 없애고 그리고 뭐 천룡관계를 완전히 파괴했을 수도 있겠죠. 내 아들이 왕을 해야 된다. 내 아들이 당군인데 왜 네가 와서 뭐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소선호는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호는 뭐 여기만 땅이냐? 세상은 넓다. 내 아들들은 다른 곳에 가서 나라를 이제 건국하면 된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유리가 고주몽을 이어서 2대 태왕이 되고요. 소선호는 아들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선호의 아들들이 백제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 북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모두 나왔습니다. 3국의 역사가 이 북부여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부여의 역사를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모수가 건국을 하셨고 4대 고구려 당국까지가 정기 북부여로서 한 153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모수의 혈통이 아니라 고두막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서는 한무제를 물리치고는 자신이 스스로 당군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고두막 당군은 당군조선의 마지막 당군이죠. 고열가 당군의 후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열가 당군 이후로는 혈통이 2가지 줄기로 뻗어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해모수의 혈통이 북부여를 이제 지배를 하다가 또 이제 고열가 당군의 후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두막 당군이 통치를 하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고두막 당군에게 너무 이제 질에 겁을 먹은 탓에 고구려 당군께서는 붕어를 하셨고 그 아우인 해부로도 이제 견디다 못해 상제, 천제, 천신이라고는 표현했지만 고두막의 그런
위협에 이기지 못해서 해부르는 동쪽으로 가서 동부여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금화, 대소를 이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두막 당군에 이어서 고무서까지 해서 후기 북부여라고 해서요 한 28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해모수의 혈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모수의 둘째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진, 그리고 이 중간에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모수까지 해서 고모수와 유아 부인의 사이에서 낳은 고주몽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모수와 고주몽은 고조부가 되고 고손자가 되고요. 여기 해부르는 해모수와 증조부, 증손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를 환단곡에서는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내고 있고요. 이 고주몽은 결국에는 이제 해모수의 혈통이 다시금 북부여의 그 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7대 당군이면서 동시에 고구려의 1대 태왕이 되는 것입니다. 북부여 역사가 좀 많이 복잡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고두막 당군의 딸 파소가 밑으로 내려가서 박혁것의 신라의 시조를 낳게 되고요. 고주몽과 예시부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유리는 고구려를 또 잇게 되고, 고무서의 딸 소선호와 그리고 고주몽 사이에서 나온 비류원저가 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은 북부여라는 것은 당군 조선을 잇게 되고 결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역사에서 왜곡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건 뭐냐면 고주몽이 동명왕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명왕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은 누구냐면 고두막 당군입니다. 그래서 고두막 당군은 역사 속에서도 많이 가려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요. 환단고기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연남산은 누구냐면 연개소문의 아들인데요. 연남산의 묘지명만 보시더라도 주몽과 동명은 다른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남산의 묘지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명이 기운을 느껴서 나라를 열었고 주몽이 그 새로운 곳에 어떤 곳에 도읍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과 주몽은 다른 인물이다 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확연히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천령의 김천령의 부를 보시면은 동명이 창업을 했고 주몽이 그것을 이을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 졸본부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북부여가 있었는데 이제 고두막 당군이 이으면서 고두막 당군이 딱 되면서 그 후기 북부여를 졸본부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졸본부여라는 것은 동명왕이 이제 세웠고 주몽이 이은 거 맞죠? 그리고 이제 동명왕이 그 나라를 열었고 주몽이 그 수도를 열었다. 라는 것이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동명왕이라고 부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고두막 한이 원래 이제 졸본부여의 이제 터를 잡고 나라를 먼저 개국을 했었습니다. 북부여를 이제 접수를 하기 전에 그때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졸본부여를 이제 동명후기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명왕은 실제 이제 고주몽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두막 한을 가장 먼저 지칭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주몽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어서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만들어져서 굉장히 히트를 쳤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주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드라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고주몽이 이제 오이마르이 헛보라는 이제 세 사람을 거느리고는 이제 세력을 막 키웠다. 그런데 이제 연타발이라고 하는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 장사꾼의 딸이 소선호였고 소선호는 비류온조를 데리고 있던 과부였다. 그래서 이제 비류온조는 고주몽의 아들이 아니라 우태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인데 우태는 죽어가지고 소선호가 이제 과부였고, 그리고 이제 고주몽과 만나면서 연타발이라는 상인의 그런 경제력,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고주몽이 커지고 고구려를 이제 건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드라마를 보시면. 근데 이것은 희한하게도 정설이 아닙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취했다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삼국사기에도 이것을 정설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어떤 게 정설로 나오냐면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를 보시면은 자 주몽이 졸봉부여를 갔는데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근데 이제 그 왕이 딱 보니까 주몽이 비상한 인물임을 알고는 딸을 이제 아내로 주어가지고 그리고 왕이 돌아가시자 주몽을 그 왕 위를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구도입니다. 그래서 소선호 공주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고구려가 이제 고주몽이 7대 당군이 되게 됐다. 이 내용이 그대로 정설로 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근데 이러한 설도 있다 이러면서 괄호를 쳐서 써놓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이러한 설도 있다. 다른 설 그것도 괄호까지 쳐가지고 그런 이제 별도의 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 고구려 편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여의 왕인데 자 동명왕은 졸봉부여의 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구려는 곧 졸봉부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의 그 아까 전에 그 고구려조에도 첫 문장이 고구려는 곧 졸봉부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졸봉부여는 북부여의 또 다른 도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죠. 왜냐하면 졸봉부여가 후기 북부여를 얘기하는 거니까 졸봉부여는 북부여의 또 다른 명칭이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소가 이제 이동하게 된 경로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임신했다.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임신했다는 이유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경주에 가보시면은 선도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선도산에 가보시면 그 꼭대기에 성모사가 있고요. 이 성모사 앞에 가보시면 이제 성모사 중건 기적비라고 해서 이제 그 파소를 기리는 기적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소를 이렇게 돌로 조각한 조각상도 있고요. 그리고 박효거세를 낳았다는 나정이 있는데요. 나정은 실제 우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이제 이것을 복원을 해보면 신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전 형태, 팔각형의 신전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박효거세를 실제 낳았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를 제대로 알 때 한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상고사를 우리가 제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그 고리를 완전히 완성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북부여를 제대로 모르니까 상고사도 당군 신화로 압축이 돼버리고 삼국시대도 뭔가 부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 당군조선, 당군왕검이 있다가 갑자기 기자조선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에 들어가서 철기문화가 굉장히 융성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어디로 뛰냐면 한사군으로 뜁니다. 한사군으로 딱 뛰어서는 한사군이 딱 이제 뭐 식민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활 잘 쏘는 불세출의 영웅인 고주몽이 세력을 규합해서 고구려를 만들고 한사군을 몰아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결코 주맥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단고기로만 복원한 역사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통 역사서로 인정받고 있는 삼국유사 그리고 삼국사기, 환단고기를 모두 종합해서 볼 때 이런 상고사와 삼국시대를 연결해주는 북부여 그리고 많은 부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군왕검의 넷째 아들이었죠. 막내 왕자의 그 부여의 정신은 굉장히 강렬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여나 북부여뿐만이 아니라 동부여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여의 정신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진조선 그리고 번조선, 막조선 막바지였죠. 그때 대부여로 국호를 고치고 그리고 북부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남쪽에는 남참한을 비롯해서 수십 개의 나라가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사군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죠. 한무제가. 그러나 고두막한에게 막혀서는 결국에는 고두막한이 북부여를 접수를 하시고 졸봉부여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부루가 고두막한에게 이제 겁에 질려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가서번 지역이라고 해서 가서번 부여라고도 합니다. 동부여를 이제 건국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몽께서 국호를 고구려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수십 개의 나라가 이제 삼국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 신라, 가야가 밑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동부여는 고구려의 3대 대무신왕이죠. 대무신왕에게 이제 참패를 당해서는 연나부부여와 갈사부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유민들이 연나부부여와 갈사부여에 나눠서 살고 있었는데 이 연나부부여는 서쪽으로 더 가서 서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갈사부여는 동부여후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부여가 갈라져서 서쪽으로 이동한 것이 바로 서부여입니다. 서부여가 또 등장을 하죠. 이 서부여는 근데 놀랍게도 재밌는 거는 그 서부여 때 의려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의려왕이 있었는데 선비족의 그런 침략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패하시고는 아들인 의라왕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의라왕도 이제 선비족에게 재차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길 수 없다, 이제 실패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는 서부여의 세력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지금의 일본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일본이라는 국호가 생기기 전이었고 서부여의 세력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일본 최초의 통일국가인 야마토에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최초의 통일국가인데 이때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배에서 말을 이제 내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원래 말이 없었다고 해요. 그쪽에는. 근데 우리나라 그 서부여 세력들, 기마민족이 넘어가면서 말이 이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이제 대형,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대형 무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무덤의 형식을 보시면은 전방후원이라고 해서 앞은 둥글고 뒤는 네모난 방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 강화도 마리산에 있는 참성단의 형태와도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홍사문명에도 이런 이제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원만하다,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갑옷을 갖추는 형태, 이런 것들이 다 야마토에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서부여의 세력이 이런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부의 세력은 나중에 더 서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잔존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잔존한 세력들은 좀 더 북쪽으로 가서 두막루국을 형성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여들이 이제 다 이제 사라졌냐, 서부여가 끝이냐라고 이제 보실 수 있지만 아직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제 백제가 거의 찌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 이런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는 부여의 정신으로 다시 회복하자,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라는 뜻으로 남부여라고 국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성왕 때인데요. 성왕 때 남부여라고 국호를 개칭을 하고 그리고 수도는 사비성에 수도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금동대왕묘 이런 이제 놀라운 유물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남부여의 힘으로 다시 이제 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돼요? 가야가 이제 신라에 흡수가 되는데 가야가 신라에 흡수가 되면서 일부 세력들은 또 지금의 일본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지역과 일본에서 출토되는 그 당시 유물이 굉장히 흡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가야는 철기 문화로 굉장히 유명을 했었는데 가야의 철기 문화는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이나 기술자들이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의 갑옷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일본의 갑옷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줬다, 철기 문화에,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라가 결국에는 당나라와 연합을 하죠. 그렇게 해서 백제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백제는 부흥운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근데 그것마저도 실패해서 결국에는 남부여 세력들이 이쪽 땅으로 들어가서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국호는 백제의 세력들, 그러니까 남부여의 세력들이 넘어가면서부터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태양의 후예면 우리는 더 근본이다, 우리가 더 동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태양의 더 근본이니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야망을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형성이 되고
실제로 일본에 가보시면은 백제를 쓴 지명이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백제역, 백제역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제대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신사라고 해서 백제신사 이런 이제 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백제문도 있습니다. 백제국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백제왕 신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건 백제왕을 신으로 모시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굉장히 신사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요. 백제왕을 신으로 모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모시냐면 이런 금줄, 우리나라 문화죠. 부정한 기운을 못 들어오게 하는 금줄을 치고는 백제왕에게 참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제왕을 이렇게 이제 모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대무천왕 때는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사 왜곡인데요. 대무천왕 때 우리가 한반도 백제로부터 온 후손들임을 알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왕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 라고 해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 서기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자신들의 문명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조상이 되는 백제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천황의 후손이다 라는 뜻으로 일본 서기를 이제 역사 왜곡된 그 책을 이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이 아까 서부여가 이쪽 동쪽의 끝으로 이제 진출해서 야마토 외를 만들었지만 서부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더 가게 되죠. 근데 얼만큼 가냐면 저 끝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의 유럽 땅까지. 유럽 땅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 어디냐면 코카소스 산맥이라고도 합니다. 그쪽으로 가서 대불가리아라는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불가리아는 무슨 뜻이냐 한번 살펴보시면 불은 부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다라는 뜻이 있고요. 가리아는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밝은 땅이다. 어떻게 보면 배달이랑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전에 있었던. 그래서 배달도 밝은 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불가리아를 밝은 땅이라고 이제 불렀고요. 근데 불가리아도 이제 평탄하지만 않았죠. 형제들끼리 이제 어떤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는 이제 위쪽으로 더 가서 고추 불가국이라는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셋째는 이 발칸반도로 넘어가서 불가리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추 불가국은 지금의 타타르 공화국인데요. 타타르 공화국은 가보시면 창기병들이 유명합니다. 이제 아주 무서운 기세로 이렇게 이제 아주 찌를 듯한 그런 창을 들고 다니는 이제 기마병들인데요. 특수부대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창기병은 어디서 이제 모방을 했냐? 그것을 이제 고추불가국의 고추불가국의 이런 병사들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여기서 봐서도. 그리고 이제 여기 불가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원래 이제 로마의 지배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서부여 세력들이 이쪽으로 와서는 결국에는 동로마와의 그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뭔가 이렇게 지든지 이기든지 승패를 봐야 되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로마 장군이 쓴 기록입니다. 로마 장군이 뭐라고 썼냐면 불가족은 불가리아족이죠. 불가족은 하늘을 향해서 탕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군에게 생전을 기원하는 제천의식을 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거 로마 장군이 쓴 건데요. 저기 서부여에서 넘어온 이 세력들은 당군이라는 분에게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승리를 기원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에는 그런 이제 제천의식을 거행을 하고는 동로마 군대를 완전히 이제 대패를 시키고는 몰아냅니다. 그 세력을 몰아내고 여기서 이제 털을 잡고는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요. 불가리아는 크룸 황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라는 것은 이제 제국을 뜻하는데 거의 이제 뭐 동로마의 그런 세력들을 거의 다 몰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쪽의 그런 터키 쪽으로 많이 동로마 세력들은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칸반도에서 소비라는 곳을 이제 수도로 삼습니다. 이 소비는 부여의 수도인 사비에서 왔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소피아가 됩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사비에서 왔다. 사비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기하게도 불가리아 사람들은 몽골 반점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혈통적으로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지배층을 보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뭐 부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지배층은 슬라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여족과 슬라브족이 많이 이제 혼혈이 되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혼혈도 되지만 슬라브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혈통적으로도 약화되는 거죠, 부여인들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동로마 쪽에서 카톨릭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부여의 흔적을 지금은 잘 찾아볼 수가 없지만 사실은 이 부여가 지배층으로서 이쪽을 다 통치를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보시면은 발칸 반도라고도 하고요, 발칸 산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발칸산에는 크룸 황제가 제천의식을 했던 그 유적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제천단,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우리가 염원하는 바를 기원했다. 그런 이제 제천단이 많이 남아있고요. 발칸반도, 발칸산맥이라는 뜻은 밝은 반도, 밝다, 이제 부여, 이런 뜻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굉장히 밝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호도 그런 광명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황국은 환한 나라, 그리고 배달은 박달에서 나왔습니다. 밝은 땅이라고 해서 불가리아처럼 밝은 땅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나라, 아침조자를 써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부여도 부옇게 밝아오는 나라, 그리고 고구려는 높고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 그리고 동방에 큰 그런 밝음을 가진 나라,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호만 보시더라도 우리 민족은 진정한 광명민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명민족이 어떠한 문화를 일궈냈는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역사에서 현실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유물로서 드러나고 유적으로서 드러나는데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박찬하 교육위원님께서 홍사문화와 한민족 DNA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홍사문화는 이제 간략히 브리핑을 드리면 상고사에 해당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황국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조선 그리고 발해까지 그런 이제 우리 상고사의 주요한 맥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놀라운 문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계 문명의 뿌리를 4대 문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홍사 문명이 발견이 되자 이제 전 세계는 21세기 최대의 발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제5의 문명으로서 홍사 문명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홍사 문명이 사실은 한민족의 DNA를 품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상고사가 사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유물과 유적으로서도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시간을 꼭 내셔서 이 대전 인문학 강의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